미친 것 같아요. 분양가도 말도 못하게 분양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6억, 7억, 9억대까지 오르니까 또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번에 2023년, 2년 후에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역대급으로 대구로 또 입성을 하고 싶어하는. 공급이 한번 터지면 이제 효과를 좀 보거든요. 6월입니다. 대구 벌써 더워지고 있어요. 아,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쭉쭉 치솟고 있는 물가, 여기에 더 치솟고 있는 집값.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날아가고 있어요. 아니 분양가도 지금 뭐 6억, 7억, 심지어는 뭐 9억대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요. 갈수록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또 해법은 없는지 오늘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훈 교수입니다. 부동산학과 조금 저는 생소한데 그러면 그 부동산학과 졸업하면 내 집 마련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렵네요. 아무래도 오늘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음악도시입니다. 음악과 이슈가 함께하는 팟캐스트. 내 집 집 갖기. 마련. 목격장 마음대로 받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Never know what hit 'em. 솔직히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니야. 확실히 정상은 아닌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봄, 작년 여름까지 오른 것은 뭐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라든가 아니면 금리나 뭐 이런 것들로 올랐다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재차 상승했습니다. 작년 여름이 중요한 거는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죠. 예. 그때 신기한 거는 한 5년 가까이 계속 빠지던 지방 아파트까지 반대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의 통과라는 게 그만큼 큰 영향이고 지금도 이제 해소될 기미는 좀 약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입법 중에 한 가지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보통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2년 단위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2년 살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수혜자입니다. 요 법에. 아, 수혜자인가요? 저는 수혜자입니다. 아하. 2년이 그냥 갔어요. 네. 그리고 또 2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도 동시에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새로 집을 구하기보다는 있는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은 부족해지니까 이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전월세 값이 오른다고 집값이 무슨 상관이야? 집값이 덩달아 오르는 건가 생각하는데 이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집값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돈 조금 보태가지고 뭐 사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집을 사면 갭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뭐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집을 사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도 동시 상승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오르니까 또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까지 또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이 이게 전례가 없는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참 이렇게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각종 그 부동산 교란 행위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값에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는 행위. 문제는 이렇게 최고가로 신고한 다음 취소해도 시세가 이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실제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소에서는 이제 일명 가두리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도인들에게는 가격을 낮춰서 팔라고 하고 주민들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내부 담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원했던 가격이 아닌데 막 거래가 되고 그러면 거기 막 찾아가지고 항의를 하고 약간 이제 그 아파트와 그 지역 그 공인중개소와 나중에 보면 뭔가 이제 굉장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모종의 커넥션이 그런 있겠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올 3월부터 이 부동산 교란 행위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10억으로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야, 원래 이게 포상금이 10억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포상금 제도에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국가가 할 일을 국민에게 도급 주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쏠쏠하네요. 이건 로또예요, 로또. 요즘에 그 대구 지나다니 보면은 사방팔방이 다 공사판입니다. 정말 공사장 많은데 근데 지금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또 대구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활발하고 아파트 수요는 계속 있다. 근데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근 한 5년 내에 지은 아파트하고 25년 전에 지은 아파트 보시면 아마 반지 합방하고 아파트의 차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파트가 빨리 진화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워낙 크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은 주변 부동산도 같이 따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다 캐슬 막 이러니까 옛날은 다 그냥 1단지, 2단지, 3단지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어떻게 보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트에 살아야지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수치로 등장을 하냐면 대구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에 28만 4천여 명이 이제 1인 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혼자 사는데 뭐 아파트가 무슨 뭐 필요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시대가 오래되어 왔죠. 그런데 1인 가구의 36%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1인 가구의 22%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대구는 이제 1인 가구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구의 집값이 폭등하는 또 하나 이유,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도 한몫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집들의 이 반 이상이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리고 이 재건축 신청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집도 18% 정도가 되거든요. 때문에 이 노후주택을 재개발하게 되면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 재개발 재건축 한 곳에 직접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든 그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또 집값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자, 이런 이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하나의 정책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 규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또 신용대출을 얹어서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이걸 제한되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세금도 늘고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수요자들, 저도 이제 실수요자인데 청약에 이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이제 청약에 있어서 가점제 비율이 그래도 좀 오르게 되니까 확실히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제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비조정 지역일 때는 이제 가점자하고 추첨하고 비율이 40대 60인데 조정 지역이 되면 이제 75, 25로 바뀌거든요. 확률은 좀 높아지죠. 대구 전역과 경산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분양가를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착한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메인 MC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차게 되면? 네. 꿈도 꾸지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쭉 이어갈 거고 제가 이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제가 청약에 최근에 당첨이 됐는데 저도 이제 가점제로 이 가족이 있어야지 가점이 높아지는데 숨겨진 뭐 부인과 숨겨둔 아이가 그건 아니고 사실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이제 1순위 조건이 많이 이제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청약을 하게 되는 약간 허수들이 많이 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이점을 많이 봐서 운 좋게 가점제로 당첨이 됐거든요. 지금 공개 구원하는 거죠? 집 있는 남자다, 분양받은 남자다. 이게 진짜 제가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도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수성구의 H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8억 9천. 8억 9천. 8억 9천. 또 여기 수성구에 지난 4월에 분양한 만촌의 T 아파트가 8억 6천. 그 남부정류장 자리에 있는 그거 맞죠? 그렇죠. 저는 이거 무슨 80평인 줄 알았어요. 근데 80평이 아니라 84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 33평짜리입니다 이게. 네. 이게 그러면은 3.3제곱미터당 한 2,500 정도. 네.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연봉인데? 제 연봉보다 많아요.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수성구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3월에 분양했던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여기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최대 6억 8천만 원. 확장비까지 하면 7억이 넘는데요. 수성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청 기자님. 네. 근데 이게 분양가가 높다고 옛날부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뭐 고분양가 관리 지역 이런 거 선정되고 수성구는 뭐 맨날 뭐 규제 지역이니 뭐니 이렇게 많이 뉴스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네. 정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장난을 좀 쳤거든요. 장난쳤어. 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시세라고 하면 올라간 시세를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올라가게 된 거죠.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만 애탄 거니? 나나나나나나나나 난 진심인데 넌 이렇게 서구에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손보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대구의 아파트 몇 군데에서 분양 연기를 계속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양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게 주변 시세 90% 반영 이거는 진짜 건설사들만 배불려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장관도 갔어요 또. 알렸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정책을 바꿔놓으니까 분양가가 다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허그 자체는 이제 뭐 국토부가 이렇게 손짓만 해도 딱 납작하게 엎드리는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가격이 오르는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은 좀 완화됐지만은 과거보다 그렇게 올라가는 가격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다 외지 건설사예요. 그 외지 건설사들이 대구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만촌 T 거기도 그 대구 건설사인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니 청 기자는 뭐 잘한 건 없지. 우방에 사나? 저는 서안에 삽니다. 진짜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집도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는데 정부가 저는 이제 사다리를 이제 걷어차버리는 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최근 2년 동안 오른 게 한 20% 이상 오를 정도면 누가 봐도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득은 1% 올랐는데 분양가는 20% 오르고 네. 또 한 몇 년 내에 또 한 5% 10% 다시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은 이제 서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정책이죠. 안 그래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어렵고 또 분양가도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또 한 번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 7월부터 대출 규제 국비를 또 확 쬐어요. 네, 이 뭐 부동산 용어들 보면 막 영어가 많잖아요. 뭐 LTV, DTI, 뭐 DSI 이런 KBS. 게. 기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에서 몇 %까지 이렇게 대출 규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벌고 있는 연봉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제까지 받는다. 우리는 규제의 대상이네. 우리는 대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소득이 낮을수록 돈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돈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이 더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대출을 막게 되면은 이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LTV 규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한 3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더 고금리 사채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한 절반 가까이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반 조금 더 되고 집이 아니고 내가 지금 치킨 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한 5천만 원 더 빌려서 한 1년간 버텨보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거의 그 생계를 거의 막는 그 정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도 연기시켜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데서는 돈을 막 풀어제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또 돈을 또 걷어가고 있고 이게 진짜 누가 이렇게 여기서 생존할지 참 궁금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가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근본적인 문제, 뭐 LTV, DTI, DSR 이런 근본적인 걸 완화하려면은 민주당 내부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근원주의자, 근본주의자 같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송영길 이 대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집값 6%만 있으면 집을 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94%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당이 이제 집권 5년 차에 와서 이러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 25번의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도 조금씩 찔끔찔끔 내놨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뒤늦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본인이 실수요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본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 들을까? 장기적이지 못한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실수요자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딴 정책 안 했을 거예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지금의 정책이 마치 시장을 교란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원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걸 더 악화시킨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한데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정책을 했죠. 계속 못 짓게 했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못 짓게 한다? 그럼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폈고 뭐 보유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지금 시장이 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았냐? 야, 그 물량 공급 동결효과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오른다라고. 그래서 SN 나오지 말아야 할 정책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꼬아놓고 나서 이제 이게 풀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풀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얽혔을 때는 그냥 끊어야 되는 것들이죠.
부동산은 점점 답답해지고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이 얽히고 설킨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저는 뭐 대책이 없다라고 저 작년 재작년부터 언론에서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왜 집값이 오르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투기꾼,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었죠. 근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공급 부족하고 유동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에도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공급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것들이 너무 꼬여가지고 저는 당분간 한 3, 4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이제 올해고 이창훈 대표도 내년에 갑니다. 네. 곧 입주하잖아요. 저 자만심 네, 참 표정 봐. 이제 입주한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이 시세가 호가가 벌써 뭐 2배 가까이 올랐다. 2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색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 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지금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부 때 이 아파트 대거 공급했던 이후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6년, 17년 한 5년 전쯤으로 시기를 되돌려 보면 2016년에 대구에 한 3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 2017년에 2만 4천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하락을 맞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2016년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치게 됩니다. 집값이. 이번에 2023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대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도심에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공급에서는 조금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시장 공급 수요 원래 따른다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도 약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공급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광역교통망이 또 철도망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뭐 구미나 경산, 영천에서 대구로 또 입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 광역철도가 생기면 이제 빨대 효과라고 그럽니다. 빨대 효과에 의해서 중심으로 몰려드는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더 그 광역교통이 발달할수록 더 오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뭐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구는 그 보통 그런 집값을 판단하거나 할 때 그 지역 경제를 보는데 그 지역 경제에서 특히 고용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느냐에 있어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 대도시의 성격, 수요가 조금씩은 올라가지만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작지 않느냐. 수요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공급이 한번 터지면 이제 효과를 좀 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세라는 게 집값이 저는 다시 후퇴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 이하로 절대 팔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후주택 비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저도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랐는데 이제 집이 생기니까 올랐으면 좋겠는데 집값. 아마 이 대출 규제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그렇네. 돈이 없구나. 들어갈 거라고 나는. 네, 팟캐스트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집값 그 원인과 또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 부동산 정책은 종합 예술이어야 되는데 하나만 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교육 정책, 이 조세 정책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부동산만 했다. 그러니까 영화 찍는데 음악만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죽비를 맞았다. 근데 2년 전 기자회견 때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꾸벅 졸면에 줍비를 탁 때리잖아요. 잠이 번쩍 깨고 또 참선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제발 좀 잠에서 막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실수요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개인들을 압박하는 용어 같아요. 이런 단어가 평범히 집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대에 뒤처진 느낌 이런 걸 자꾸 자아내게끔 하고 하니까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집을 이제 구하도록 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뭔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정권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국민만 세댔고 중앙에서 자리 잡고 앉았으면 죽비 맞을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그게 잘못인 거죠. 저도 이제 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점으로 주면 얼마를 주겠냐. 그래서 이제 전 D를 줍니다. F하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더 무서워. 제일 싫어해. 학생들이 D 제일 싫어해요. F하면 대수하러 오니까 D 정도를 주는데 그만큼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정부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서민입니다. 자기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단기적으로 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판단만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서민이 아니고 표로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악화가 된 게 아니냐. 지금은 다시 서민과 국민을 생각하면은 약간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만큼은 풀어지고 편히 쉴 수 있는 게 바로 내 집이죠. 이사 다니는 불편함이나 또 집 없는 서름 없이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허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F의 노래를 들으면서 팟캐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알고 있죠. 내 바람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나 기도해왔죠. 부르는 나무처럼 말없이